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16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타인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물에 대한 평가보다 오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물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워낙 다양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사람들마다 그 평가의 기준이나 혹은 그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2번. 괴인 이론이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의 원인을 추측함으로써 타인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로 시간이 많을 경우에 사용된다. 그렇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타인을 평가할 때는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와 그다음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간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걸 그렇죠. 귀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 그래요. 이게 바로 귀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보는 거 맞죠? 3번. 홍길동이 수업 시간에 지각하였는데 다른 학생도 지각을 했다면 이는 합의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합의성이 높은 건데요. 합의성이 높다라는 건 이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지각한 원인을 그렇죠. 그 사람의 내부적인 요소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외적 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자, 4번. 나의 수업 시간에 지각한 학생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자주 지각을 하였다면 이 학생은 특이성이 낮은 행동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네요. 내 수업 시간에도 지각한 학생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뭔가 계속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특이성이 낮은 경우는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외적 기속합니까? 내적 기속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내부로 돌리니까 내적 귀속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마지막 5번.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은 홍길동의 중간고사 점수를 보았더니 역시 100점이었대요. 홍길동의 실력에 대해서는 특이성이 없으므로 내적 귀속하게 된다. 자, 지금 홍길동이 일관되게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적 기속, 즉 홍길동이 100점이라는 성적을 그 친구의 내부의 원인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요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의 실력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말은요. 여기는 특이성이 아니라 요거는 뭡니까? 그 친구의 성적이 일관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관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오케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166번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167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네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보기 1번. 학습이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행위나 행위 잠재력이 영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학습이라는 건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체득된 어떤 우리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학습이라 그러고 보기 1번은 학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2번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피실험체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상한 행동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의 법칙에 의거한 학습에 관한 연구다. 여러분,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스키너의 쥐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스키너 박스라 그래서 이런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이런 쥐를 한 마리 넣어놔요.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 그리고 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쥐를 요 막대기가 있어요. 요 막대기. 쥐가 요 막대기를 자, 한번 해볼까요? 쥐가 요 막대기를 이렇게 딱 뭡니까? 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사실 쥐는요, 이 막대기를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걸 왜 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쥐가 이 박스 안에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막대기를 한번 탁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렇죠. 바로 이 박스 안으로 쥐의 먹이를 넣어줍니다. 사실 쥐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쳐서 먹이가 나왔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가 또 그냥 먹이를 먹고 우연히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또 이 막대기를 쳤더니 또 뭡니까? 먹이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하, 여기 막대기를 내가 치면 먹이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플 때마다 이걸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네. 어떤 이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보상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학습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행동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스키너의 그 유명한 그렇죠.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겁니다. 스키너의 G 실험이라고 해요. 이 스키너의 G 실험은 사실 누구의 그 연구를 계승 발전시킨 거냐면요. 바로 쏜다이크라는 학자가 우선 이 실험을 먼저 했었습니다. 쏜다이크의 뭡니까? 그 효과의 법칙이라는 바로 이 실험에서 영향을 받아서 스키너의 G 실험이 그렇죠. 이게 발전되게 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고전적 조건화의 실험에는 피실험체가 피동적 상태임에 비해서 조작적 조건화의 실험에서는 피실험체가 능동적인 상태이다. 그렇죠. 여러분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가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개가 그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죠. 근데 종을 땡 친다 그래서 개가 침을 흘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항상 종을 땡 치면서 어떻게? 그렇죠. 음식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사실 개는요. 종소리에 침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 때문에 본능적으로 침을 흘리면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이제 종을 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아, 이게 그 음식을 주는 신호구나라는 걸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종만 딱 쳐도 어떻게 됩니까?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이 상황에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 고전적 조건화 실험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실험의 대상인 개가 피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뭔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피동적이에요. 피동적. 그런데 여기에서 스키너의 G 실험 뭡니까? 그렇지. 쥐가 막 움직이다가 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조작적 조건하에서는 능동적인 상태라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사회적 학습 이론이란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꼭 이렇게 피동적으로나 혹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건 사회 인지 학습에서는요.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통해서 모델링, 그걸 관찰하고 그대로 내가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회적 학습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보통 아버지께서 만약에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기는 담배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성인이 되면 담배를 태우는 경우가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서부터 모델링, 즉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학습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맞네요. 5번 쏜다이크.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쏜다이크 이거죠. 자, 쏜다이크의 효과 법칙이란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그 효과의 법칙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만족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쏜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입니다. 이 내용이랑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오케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6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16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상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음악에 대해 가지는 좋은 태도가 상품에 대한 태도로 이전되기를 기대하는 것 때문이다. 이를 가장자세히 설명한 학습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냐면요. 정답은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어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인 인간의 학습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요, 사실 광고 분야에서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당연히 여성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질 거고요. 여성분들은 남성 모델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타고나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게 좋다라고 혹은 그게 참 괜찮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면 타고난 하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어떤 여성 모델 혹은 뭐 전지현 씨 같은 이런 대부분의 정말 그 탑 모델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지현 씨가 이런 펜을 하나 들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자, 전지현 씨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펜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 펜이 그냥 펜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뭐 고급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지현 씨가 이 펜을 딱 들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전지현 씨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호감이 간다라고 그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순간 전지현 씨 오른쪽에 뭐가 들려있나? 펜이 들려있어요. 그럼 이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하다 보면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생각되냐? 나중에 그 펜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호감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아파트 광고가 대부분 좀 럭셔리한 그 이미지 모델들을 많이 씁니다. 정우성 씨나 뭐 이정재 씨 이런 분들. 그렇죠? 왜 그러냐? 사실 아파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아파트가 고급스럽다. 막 굉장히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우성 씨나 이정재 씨 같은 이런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멋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럭셔리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파트를 함께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만 딱 봤을 때도 정우성 씨의 그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우와, 이 아파트 참 고급스러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파블로프의 게시름은요, 광고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광고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요. 이게 바로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거 하나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9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강화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한번 볼게요. 강화 이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앞쪽에서 한번 살짝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죠. 강화 이론은요.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요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걸 더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바람직한 걸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요거부터 해볼까? 만약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더 못하게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속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쉬워서 이거부터 이야기해보죠.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속어라는 건요. 속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어라는 건 그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현재 좋아하는 것을 빼버리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친구의 그러면 그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즉 공부를 안 하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신입 때 들어올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왔다. 그럼 그 친구의 장학금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장학금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그 친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는 데 있어서 벌은 뭐냐? 그렇죠.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계속 대학 와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F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적극적 강화와 그 다음에 소극적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적극적 강화. 두 번째, 소극적 강화는요. 그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현재 싫어하는 것을 뭡니까? 그렇죠.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네요. 그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 강화는 어떤 회사원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 친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 강화가 되고요. 두 번째, 어떤 회사원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 친구의 소극적 강화는 뭐냐? 그 친구가 현재 그 회사에서 싫어하는 것을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당직을 서야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빼주는 것을 의미해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에서 소극적 강화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도피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가 회피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학습과 회피학습은 둘 다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걸 빼주는 건 맞는데 도피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그 친구가 싫은 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빼주는 게 그게 바로 도피학습이고요. 회피학습은 현재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곧 도래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그 도래하는 걸 그걸 빼주는 거예요. 미리 빼주는 거예요. 미리. 그게 회피학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강화에 대해서 전체 싹 다 설명한 거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물었죠? 자, 보기 1번. 적극적 강화. 요거네요. 적극적 강화. 적극적 강화는 보상을 이용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소극적 강화는 불편한 자극을 이용한다. 오케이, 불편한 걸 빼주는 거죠. 3번, 적극적 강화는 도피학습과 회피학습이다. 여러분, 도피학습과 회피학습은 어디입니까? 적극적 강화가 아니라 뭐예요? 소극적 강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영속 강화법은 매우 효과적이나 적용이 어렵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강화법은요. 이건 뭡니까? 그죠? 그 친구가 뭔가 퍼포먼스가 좋은 게 나올 때쯤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그게 나왔을 때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걸 사실 부분 강화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연속 강화법은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효과는 높은데 왜 이걸 잘 못 쓰냐?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 강화로 계속 돈을 준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연속적 강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돈이 무한정 우리가 생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맞네요. 자, 5번에 부분강화법. 그게 지금 이거예요. 부분강화법은 비율법과 간격법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뜨문뜨문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혹시나 운전을 하신다면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동식 카메라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미친 듯이 빨리 다니다가 수요일만 그때 천천히 다닐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목적이 뭡니까? 과속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주 수요일만 거기 있다라는 걸 정기적으로 딱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수요일마다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당연히 그 앞뒤로는 그냥 엄청나게 빨리 달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요일날 설치했다가 일요일날 설치했다가 월요일날 했다가 금요일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 간격도 굉장히 2일 했다가 3일 했다가 5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일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지,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간격을 두고 하는 거 혹은 그 불규칙하게 횟수를 좀 조정하는 게 그게 강화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69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170번. 방금 했던 속어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자, 볼게요. 속어가 아까 뭐였습니까? 아까 앞쪽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 속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빼버리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품행이 좋은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품행이 좋다라는 건 좋은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좋아하는 칭찬과 격려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적극적 강화겠네요. 품행이 바르면 칭찬과 격려보다는 이걸 줘야죠, 회사에서. 그렇죠? 이게 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자,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그렇네요.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적게 해야겠죠?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학금을 어떻게 빼버리네요. 오케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속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3번. 수영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죄수에게 가명이나 가석방의 기회를 부여한다. 자, 수영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가 그 친구래. 죄수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명이나 가석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주는 거니까 위에처럼 적극적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업무 수행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직원을 징계한다. 자, 업무 수행이 나쁘다라는 건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에게 뭘 한대요? 징계, 싫어하는 것을 넣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벌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업원에게 징계를 내린다. 동일하네요. 이것도 벌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70번까지 했고요. 17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1번. 계속 학습이론 나오죠? 오케이.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진행해 봅시다. 1번. 강화 전략에는 적극적 강화, 맞죠? 그 다음에 소극적 강화, 요 두 개가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소고와 벌은 뭡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한 거. 정확하게 맞네요. 2번, 소극적 강화에는 도피학습과 회피학습이 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도피학습은 뭐였습니까? 그 친구가 지금 싫어하는 걸 빼주는 거. 회피학습은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게 올 거를 미리 예방해 주는 거. 그렇죠? 도피학습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부정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회피학습이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인 부정 강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 강화라고 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4번 연속적 강화 계획을 사용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좋은 건 아니죠. 학습 효과가 높은 건 맞는데 좀 전에 아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경제성이 좋은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경제성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강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 단속적 강화 계획은 변동비율법과 단속적 강화 계획 중 변동비율법이 종업원 행위 유지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 그렇죠. 제가 연속적인 게 좋긴 하나 이건 현실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변동적으로 그렇죠. 그 CCTV를 월요일 날 했다가 금요일 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172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태도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 태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태도는 행동이 실제로 발현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도라는 건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태도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태도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인지적 요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감정적 요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태도를 하기 직전에 정말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행위적 요소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태도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태도가 형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실제 행동이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태도의 구성 요소는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평상시에 굉장히 큰 소리로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인지적 태도가 발생합니다. 뭡니까? 우리 팀장은 평상시에 목소리가 크구나 라고 인지한 거예요. 그 팩트를 인지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인지를 하고 나면 두 번째 거기에 감정적인 게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소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시끄럽고 이게 막 기가 아파 이러면서 약간 짜증나 이런 감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행위적 요소가 나오게 돼요. 이게 뭡니까? 자, 첫 번째 우리 팀장은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 인지를 해서 두 번째 감정이 발생합니다. 좀 짜증나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팀장을 다음부터 마주치면 멀리 해야겠다.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태도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간단하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3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3번. 성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통제 위치에 따라 성격을 내재론자, 외재론자로 구분한다. 그렇죠. 이거 약간 통제 위치를 약간 그 유식한 말로 locus of control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내재론자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내재론자고요. 외재론자는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냐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재론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에서 나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외재론자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됐어요? 그렇죠. 요거. 두 번째. 성격의 결정 요인은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일단 성격은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과 문화적으로 학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건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사실 타고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게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살아오면서 그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
조성이 된다면 그 친구의 성격도 일부 좀 유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3번. 내재론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폭넓은 활동성을 보이며 X 이론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얼추 맞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맥그리거라는 사람이요. 사람을 크게 X론적 사람과 Y론적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X론적 사람과 Y론적 사람의 차이가 뭐냐? X론적 사람은 굉장히 타성적 사람이에요. 타성적. 누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Y론적 사람은요. 굉장히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요. Y론적 사람이 자율적이고 X론적 사람이 타성적이라면요. 아까 제가 내재론자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내재론자는 당연히 어떤 인간 쪽의 유형이 좀 더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가 아니라 Y론적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성격이란 건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되고 지속되게 나타나는 거죠. 성격이라는 게 오늘 뭐 급했다가 내일 갑자기 차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상당히 일정 기간 동안 긴 장기간 일정하게 나오는 게 성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프리드만과 로젠만은 성격을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건 사실 A타입과 B타입은 의학 연구에서 나왔어요. 의학 연구에서 심장 질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성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심장 질환의 그 병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심리학에서 차용을 해서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눴는데 A타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주로 분노가 많고 조급심이 좀 강하고 굉장히 좀 조바심이 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을 좀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B타입은 어때요? 그거 완전 정반대예요. 그럼 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 당시에 의대에서 이 의학 연구를 하면서 심장 질환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A타입일까요? B타입일까요? 그렇죠. A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프리드만과 로젠만의 성격 구분 방법 A타입과 B타입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4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74번. 자, 태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켈리의 귀인 이론, 요거 했죠? 행동의 원인을 뭡니까?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오케이, 요거 첫 번째 맞네요. 켈리의 귀인 이론. 요 귀인 이론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큐빅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틀리지 맙시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 또 다른 말로는 큐빅이 한자어로 입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방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한꺼번에 기억해 둘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 자존적 편견 한번 봅시다. 자존적 편견은 평가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는 자신의 내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게 틀렸죠. 자존적 편견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냐? 그건 바로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 환경 탓을 하고요. 반면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내 탓으로, 내 덕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적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데 뭐라고 표현을 고쳐야 되냐면 평가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의 외부적으로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성공에 대해서는 뭡니까? 오케이, 이게 내부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3번 성격 유형을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할 때 A타입은 B타입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조바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다. 정확하네요. 4번 조직 시민 행동이란 조직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걸 우리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고 요거를 영어로 Organizational Citizenship 그 다음에 Behavior을 해서 요거를 OCB라고도 실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도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어스와 알렌이 주장하는 조직 몰입 중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나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에 머물러 있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직 몰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직 몰입은 첫 번째 정서적 몰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규범적 몰입,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금 여기 있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지속적 몰입.
자, 요 세 가지가 조직을 몰입하는 사실 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볼게요. 정서적 몰입은 뭐냐?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죽겠어. 그래서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을 거야. 정말 회사와 나를 물화일체시키는 게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뭐냐면요. 아이, 그래도 회사가 날 위해서 이 정도 그래도 월급도 주고 많이 그래도 배려해 줬는데 그래도 야씨 인간적으로 그래도 좀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게 뭡니까? 이게 규범적 몰입. 마지막으로 지속적 몰입은 뭐냐면요.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과연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여기 남아있지 라고 하는 게 지속적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조직 몰입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175번까지 좀 마무리할게요. 조직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몰입 좀 전에 했죠? 조직 몰입에서 지속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감에 기반한 몰입이다.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네. 의무감에서 했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요거예요. 뭐요? 규범적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어디 있죠? 요거 규범적 몰입. 그렇죠? 맞는 거 찾아라 그랬죠.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볼게요. 긍정적 강화에서 강화가 중단될 때 변동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고정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적으로 불규칙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한번 봅시다. 감정 지능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 파악하겠죠. 이 감정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EQ를 말하죠. emotional, 그 다음에 intelligence 이거. 그 다음, 자,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자, 직무 만족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높은 거죠.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낮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정확하게 맞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 조직 시민 행동, OCB는요, 신사적 행동과 예의 바른 행동과 그 다음에 이타적 행동의 그 다음 전문가적 행동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게 틀렸죠. 조직 시민 행동 여러분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거기 오답노트에 잘 정리해 놨는데 봅시다. 조직 시민 행동은 이타주의와 예의,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시민의식,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맨십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맞는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